내 손녀가 맞은 멍자국 하나당 징역 1년씩이다. 지옥 갈 준비 됐나? 군인 장교 손녀의 피멍을 보고 눈 돌아간 3스타 출신 할아버지가 옛 부하인 기무사 수사관들을 소집해 비리 군부대 카르텔을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겨울은 여느 곳의 겨울과는 질감부터가 달랐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낭만적인 한방눈이 아니라 살가죽을 벗겨낼 듯 휘몰아치는 얼음 칼날이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12사단 을지부대 예하 3대대 위병소는 거대한 설산 아래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세상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적막했고 냉혹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것은 갤갤거리는 낡은 엔진 소리였다. 칠이 다 벗겨져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든 1톤 트럭 한 대가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위병소 앞 오르막길을 힘겹게 기어 올라왔다. 적재함에는 흙이 잔뜩 묻은 고구마 상자와 스티로폼 박스가 위태롭게 실려 있었다. 트럭은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다른 듯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쓴 노인이 내렸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펑퍼짐한 작업복 바지에 흑투성이 장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이 깊었고 거무튀튀했다. 그는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을 지내며 마가의 저승사자라 불렸던 마천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손녀를 보러 온 시골 촌로일 뿐이었다. 위병소 초소 안에 있던 근무병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다. 아, 할아버지. 여기 함부로 차 세우면 안 됩니다. 차 돌리세요. 마천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초소로 다가갔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고가 많구만. 내 손녀가 여기 소위로 임관을 해서 면회를 좀 왔네. 마이슬 소위라고 아는가? 근무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 옆에 있던 부사수와 눈빛을 교환했다. 군용 레토나나 번쩍이는 세단도 아니고 짐승 사료 냄새가 날 것 같은 똥차가 장교 면회를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마이슬 소위님이요? 일단 저기 아래 공터에 차 대시고 위병소 행정 안내실로 가서 접수부터 하세요. 여기 길 막지 마시고요. 근무병의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마천득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군 생활 40년을 한 그였지만 위병소 근무병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섭섭함 따위는 없었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라타 차를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위병소 차단기 너머 눈이 채 치워지지 않은 연병장 구석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겨울바람 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마천득의 귀는 짐승처럼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차를 돌리는 대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위병소 철창 너머를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한 무리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군인이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작은 체구였다. 장교 우위를 입고 있었지만 흑범벅이 되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 앞에 거구의 부사관 한 명이 뒷짐을 지고 서서 무언가 윽박지르고 있었다. 마천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노안으로 침침했던 시야가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 무릎 꿇은 군인은 여군이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피부치, 마이슬이었다. 야, 이 멍청한 년아. 장교가 되어서 병사들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 행정반 장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대 행보관 왕도끼 상사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마이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보라와 함께 허공에 흩뿌려졌다. 마이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다. 마천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이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왕 상사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마이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천득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마이슬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차가운 진흙탕 물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덮쳤다. 그녀는 고통에 찬 신음조차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왕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마이슬의 어깨를 군화발로 지그시 밟아 눌렀다. 일어나지 마.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소위 나부랭이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너 같은 건 장교도 아니야. 그냥 내 밥이지.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풍경이라는 듯 외면하거나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고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마천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노화로 인한 떨림이 아니었다. 40년간 잠재워 두었던 맹수의 본능이 피냄새를 맡은 호랑이의 살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위병소 차단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진흙바닥이 그의 발 아래서 지시겨졌다. 위병소 근무병이 놀라서 그를 가로막았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무병이 마천득의 어깨를 잡았다. 마천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근무병을 바라보았다. 모자 아래 드러난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고요했다. 근무병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의 그것과 같았다. 비켜라.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근무병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마천득은 위병소 근무병을 힘으로 밀어젖히고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근무병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력의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5분 대기조가 튀어나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마천득의 시선은 오로지 연병장 한복판 진흙탕에 박혀있는 손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왕도끼 상사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눈보라를 뚫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왕 상사는 밟고 있던 마이슬의 어깨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저 영감탱이는? 위병소 애들 근무 안 서냐? 민간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놔두고 뭐하는 거야? 왕 상사의 고함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중대장과 부사관들이 마천득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건장한 부사관 2명이 마천득의 양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마천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며 왕 상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내 손녀에게서 발치워. 그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 했다. 왕 상사는 그제야 발밑에 깔린 마이슬과 노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비열한 웃음을 입가에 매달았다. 아, 이 계집의 하랩이 되시나 보네. 야마 소위. 내 하랩이 왔다. 꼴의 가족이라고 면회 온 모양인데 꼬라지하고는. 마이슬은 고개를 들었다. 흙탕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눈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진흙과 섞였다. 할아버지. 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할아버지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왕 상사는 마이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어딜 가? 오셨으면 인사는 해야지. 영감님 귀가 드셨나? 곱게 늙어서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2년이 군 생활을 개판으로 해서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불만 있소? 그때 본청 건물에서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장교가 걸어 나왔다. 대대장 독고영 중령이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위병소 뚫린 거야? 거참 날도 추운데 가지가지들 하네. 왕 상사는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는 척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보고했다.
대대장님 마 소위 하랩이랍니다. 손녀 교육하는데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독고영 중령은 마천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복, 흙 묻은 장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 상자. 그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다. 아, 가족분이셨군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손녀 따님이 워낙 군인 자질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중인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애가 이렇게 칠칠 맞습니까? 독고영은 마천득 앞으로 다가와 연기를 내뿜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마천득의 얼굴을 덮쳤다.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냥 데리고 가서 시집이나 보내시죠. 군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년들은 부대물만 흐리거든요. 마천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품 안에서 챙겨온 떡 상자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쑥떡이었다. 마이슬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직접 캔쑥으로 만든 떡. 왕 상사는 마천득의 손에 들린 상자를 낚아챘다. 이건 뭐야? 뇌물이라도 가져온 거야? 촌구석 떡 쪼가리 같은 걸 어디다 내밀어. 왕 상사는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뚜껑이 열리고 하얀 떡들이 진흙탕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킬킬거리며 군화발로 떡을 지시겼다. 떡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흙과 뒤섞여 곤죽이 되었다. 그것은 마천득의 마음이었다. 손녀를 향한 그의 사랑이 군화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아깝게 왜 버려? 개나 주지. 독고영이 거들며 웃었다. 주변의 간부들도 따라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마이슬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이슬은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를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왕 상사가 다시 그녀의 등을 밟아 제압했다. 가만히 있어. 어디서 기어오르려고. 마천득은 바닥에 널브러진 떡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왕 상사와 독고영 중령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이 지워졌다.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차가움만이 남았다. 그것은 살인을 앞둔 맹수가 보여주는 마지막 평온함이었다. 자네들 오늘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걸세. 마천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병장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들렸다. 왕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뭐? 후회? 이 영감이 진짜 노망이 났나? 야, 끌어내.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로 넘겨버려. 부사관들이 마천득을 끌어내려 달려들었다. 마천득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품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사람들은 그가 흉기라도 꺼내려는 줄 알고 긴장했지만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낡은 폴더폰 하나였다. 버튼이 다 지워진 이지폰. 마천득은 천천히 폴더를 열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전화질은 경찰서 가서 해. 이 늙은이가. 왕 상사가 마천득의 손을 치려 했다. 하지만 마천득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왕 상사의 손목을 피하며 귀에 전화기를 갖다 댔다. 그의 눈빛이 왕 상사의 움직임을 올감했다. 왕 상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생사를 쥐고 흔들었던 지휘관의 살기를 머금은 눈빛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가 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충성이라는 짧고 간결한 관등 성명이 들려왔다. 마천득은 왕 상사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나다. 인제 12사단 3대대 연병장이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 마천득은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병력 배치해. 10분 주겠다. 마천득은 전화를 끊고 폴더를 탁 닫았다. 독고영 중령은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 병력 배치? 10분? 하하. 아예 전쟁이라도 났다고 하지 그러쇼? 어디 동네 경로당 회장님한테 전화하셨나? 미치광이구만. 야, 그냥 질질 끌지 말고 밖으로 던져버려. 왕 상사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부사관들이 다시 마천득의 팔을 꺾으려 했다. 마천득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그것은 길이가 짧은 흑단으로 만들어진 지휘봉이었다. 낡아서 광택은 죽었지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그는 지휘봉으로 자신을 잡으려는 중사의 손등을 가볍게 탁 쳤다. 악! 중사는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손을 움켜쥐었다. 가볍게 친 것 같았지만 타격점은 정확히 급소였다. 마천득은 지휘봉을 바닥에 꽂듯이 짚고 꼿꼿하게 섰다. 기다려라. 손님이 오실 거다. 그때였다. 먼 산 너머에서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으나 점차 땅을 울리는 진동으로 바뀌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연병장에 쌓여있던 눈가루가 파르르 떨렸다. 뭐야? 훈련 있나? 독고영 중령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예정된 헬기 기동 훈련은 없었다. 소리는 점점 커져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산등성이 위로 검은 점 2개가 솟아올랐다. 500MD 공격 헬기였다. 헬기는 무서운 속도로 대대상공으로 접근하더니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을 시작했다. 로터가 일으키는 엄청난 하강풍에 왕 상사는 모자가 날아가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진흙탕의 흙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상황실. 독고영이 무전기를 찾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위병소 쪽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위병소 차단기를 부술기세로 돌진해 들어왔다. 번호판에는 숫자가 아닌 붉은색 성판이 달려 있었다. 별 2개. 사단장이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오는 차에는 별 3개. 군단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을 시도했다. 먼지와 눈보라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내렸다. 위병소와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고영 중령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왕도끼 상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헬기와 세단 행렬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군 생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검은 세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마천득과 마이슬의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12사단장 한명석 소장이 튀어나왔다. 그는 정모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사색이 된 얼굴로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왔다. 그는 마천득 앞에 도착하자마자 진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명석 소장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큰 절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군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달려와 마천득 앞에 도열하여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선배님 뵙습니다.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헬기의 로터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왕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멱살을 잡고 모욕했던 노인을, 그리고 자신이 발로 짓밟은 쑥떡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환영을 보는 것 같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독고영 중령은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군단장이 경례를 하는 존재. 저 노인이 누구란 말인가? 마천득은 지휘봉으로 한명석 소장의 어깨를 툭 쳤다. 한 소장. 자네 부대는 손님 맞이를 아주 화끈하게 하는구만. 떡도 발로 밟아주고 말이야. 마천득의 시선이 바닥에 으깨진 쑥떡으로 향했다. 한명석 소장의 시선이 따라갔다.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의 마이슬 소위와 멍하니 서 있는 왕 상사 독고영 중령을 보았다. 상황 파악이 끝난 한 소장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졌다. 내 놈들이 감히. 한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 상사에게 달려가 2단 옆차기를 날렸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왕 상사가 나가떨어졌다. 마천득은 쓰러진 손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흙투성이가 된 손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일어나라 이슬아. 이제 집에 가자. 마이슬은 멍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느 때보다 슬프고 동시에 세상 무엇보다 무서운 분노를 품고 있었다. 마천득은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독고영과 왕 상사를 보았다.
나는 오늘 농사꾼으로 왔다만 내일은 군인으로 다시 올 것이다. 목 닫고 기다려라. 인제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선고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늙은 호랑이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사단 사령부 의무대 응급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마천득은 응급실 침대 곁에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링거줄이 연결된 손녀의 가녀린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군의관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마천득의 기세에 눌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환자는 우측 정강이뼈에 미세한 실금 골절이 있으며 전신에 다수의 타박상이 관찰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의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등과 허벅지 쪽에 시기가 다른 멍 자국들이 겹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천득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천천히 손녀의 팔을 걷어보았다. 하얀 살결 위에 검붉게 죽은 피멍들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옥도였다. 손녀는 이 고통을 혼자 견디며 할아버지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안부 전화만 했던 것이다. 마천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쇳덩이가 굴러다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단장 한명석 소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가 따라붙었다. 한 소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면목 없습니다. 제 부하 관리가 개판이었습니다. 당장 해당 대대장과 행보관을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마천득은 대답 대신 손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한 소장, 자네는 아직도 순진하구만. 그들이 순순히 잡혀줄 것 같은가? 마천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무대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독고영 중령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전혀 주눅든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소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사단장님, 이건 음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한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쳐들어. 내 놈이 감찰 대상 1호야. 독고영은 서류 뭉치를 한 소장 앞에 내밀었다. 보십시오. 마이슬 소위의 관찰 기록부와 상담 일지입니다. 마 소위는 임관 직후부터 심각한 부적응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사들 통솔은커녕 업무 숙지도 못해서 중대 전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왕 상사가 훈육 차원에서 얼차려를 준 것이지 구타가 아닙니다. 독고영이 내민 서류에는 마이슬이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른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탄약관리부실, 식수 인원 파악 오류, 당직 근무 태만 등등. 모두 조작된 내용이었지만 서류의 형식은 완벽했다. 심지어 동료 장교들의 서명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왕 상사의 진술서입니다. 마 소위가 먼저 욕설을 하고 대들어서 우발적으로 밀쳤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에 금이 간 건 훈련 도중 넘어진 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독고영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군대는 서류의 조직이다. 아무리 전직 사령관이라 해도 명확한 물증 없이는 현직 지휘관을 함부로 날릴 수 없다는 것을. 게다가 그는 이미 믿는 구석이 있었다. 사령관님 오신 건 압니다만 이건 명백한 지휘권 침해입니다. 예비역이 현역 부대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부대원들을 협박하다니요. 저는 이 사실을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독고영의 눈빛이 마천득을 향해 번들거렸다. 그는 마천득이 가져온 쑥떡이 짓밟힌 것을 뇌물공여 시도 실패 후 행패로 몰아갈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한 소장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마천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독고영 앞으로 다가갔다. 70 노인의 키는 독고영보다 작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대했다. 서류라. 잘 만들었더군. 글짓기 실력이 제법이야. 마천득은 독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잉크 냄새가 아직 안 빠졌어. 급하게 만드느라 수고했네.
독고영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천득은 한 소장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놈들은 이미 입을 맞췄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진다. 놈들이 진짜 숨기고 싶어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해. 그 시각 텔레비전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단독 전직 기무사령관 손녀 부대 찾아가 갑질 논란. 사단장 무릎 꿇리고 지휘관 협박. 독고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여론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마천득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자신이 위병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듯한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진실은 가위질당했고 거짓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었다. 독고영 중령은 대대장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깁스를 한 왕도끼 상사가 절뚝거리며 서 있었다. 대대장님, 뉴스 반응이 뜨겁습니다. 댓글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똥별이 손녀 감싸려고 생사람 잡는다고 난리 났습니다. 왕 상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낄낄거렸다. 독고영은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늙은 호랑이는 이빨이 빠졌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부대를 뒤집어. 게티즌들은 자극적인 먹잇감만 던져주면 알아서 물어뜯게 되어 있지. 하지만 독고영의 눈빛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마천득은 보통 노인이 아니었다. 기무사령관 시절 그는 마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수많은 비리 장성을 옷벗긴 전력이 있었다. 만약 그가 냄새를 맡는다면. 야, 왕 상사. 창고 정리는 확실하게 했냐? 왕 상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 네. 그게 오늘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미처 다 치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장부는 제가 따로 챙겨서 소각장 옆 비밀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독고영이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이 노려보았다. 이 멍청한 새끼야. 그걸 부대 안에 두면 어떡해. 당장 가서 빼돌려. 감찰팀이 들이닥치면 그것부터 찾을 거야. 사실 독고영과 왕 상사의 유착은 단순한 상납 구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12사단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거대한 밀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군용 디젤류를 빼돌려 인근 농장과 주유소에 헐값에 넘기고 부대 공사에 쓰일 시멘트와 철근을 빼돌려 지역 건설업자에게 팔아치웠다. 마이슬 소위는 부임 초기 보급관 업무를 보조하다가 유류 수불 대장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순진하게도 왕 상사에게 이것을 보고했고 그것이 화근이었다. 왕 상사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마이스를 무능하고 적응 못하는 장교로 만들어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이었다. 독고영은 지역 토호 세력인 건설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접니다. 네. 상황이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 늙은이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지역 신문이랑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업 좀 더 쳐주십시오. 네. 늙은이가 치매기가 있어서 난동 부린 걸로 확실하게 묻어버려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독고영은 서랍에서 양주를 꺼내 병째에 들이켰다. 독한 술기운이 올라왔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너무 거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늦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 늙은이만 병신 만들면 우리는 산다. 마이슬 그년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려. 독고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마이슬의 인사기록 카드를 라이터불로 태워버렸다. 사진 속 마이슬의 얼굴이 검은 재가 되어 바스라졌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만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렸다. 마이슬은 깊은 늪에 빠지는 악몽을 꾸다 눈을 떴다. 온몸이 몽둥이로 맞은 듯 욱신거렸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다. 사단 의무대 입원실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깎다 만 사과와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두고 간 것이었다. 마이슬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야, 마이슬, 너 진짜냐? 너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단 전체가 감찰받고 난리 났어. 너 하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제발 적당히 하고 나가라. 와, 소름 돋는다. 평소에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빽 믿고 설친 거였네. 동기들의 메시지는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누구 하나 그녀의 안부를 묻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완벽한 왕따였다. 아니, 이제는 재앙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장교가 들어왔다. 평소 친절했던 그녀의 표정은 쌀쌀맞기 그지없었다. 혈압제입니다. 팔 내미세요. 간호장교는 거칠게 혈압계를 감았다. 마이슬이 아파서 신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위님 덕분에 우리 의무대도 비상 걸려서 퇴근도 못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간호장교는 비아냥거리며 나가버렸다. 마이슬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나약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병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이번엔 불청객이었다. 독고영 중령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맡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프지? 마이슬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공포가 엄습했다. 독고영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더니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이슬아, 군 생활 길게 봐야지. 할아버지가 평생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독고영은 깎은 사과 조각을 칼끝에 꽂아 마이슬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했다. 내가 모든 건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고 할아버지가 오해하셨다라고 진술서 한 장만 쓰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좋은 보직으로 보내줄게. 후방 행정직 어때? 편하잖아. 마이슬은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독고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사과를 벽에 집어 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과즙이 튀었다. 이 독한 년이. 좋게 말하니까 우습게 들려? 내 할애비 지금 밖에서 무슨 꼴 당하고 있는지 알아?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어. 너 때문에 늙은이가 길거리에서 돌팔매질 당하게 생겼다고. 독고영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보여주었다. 노망난 늙은이, 연금 박탈해라, 손녀 교육 엉망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마천득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입만 다물면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노후 보내실 수 있어. 선택해. 효녀가 될지 불효자가 될지. 독고영은 으름장을 놓고 나갔다. 병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마이슬은 흐느껴 울었다. 자신의 고통보다 할아버지가 욕먹는 것이 천배만배 더 괴로웠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게 끝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창문 너머 사령부 건물 앞 주차장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트럭 운전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였다. 마천득은 숙소도 마다하고 차디찬 트럭 안에서 쪽잠을 자며 손녀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슬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평생 쌓아온 명예마저 버리고 진흙탕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할아버지를 죽이는 일이었다. 아니야. 내가 지킬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지킬 거야. 마이슬은 절뚝거리며 침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군용 깔깔이를 걸쳐 입었다. 독고영과 왕 상사가 숨기려 했던 것.
자신이 보았던 그 장부. 그것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왕 상사가 통화하며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소각장 옆 비밀 금고. 마이슬은 목발을 짚고 병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당직병이 졸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호랑이의 새끼가 아닌 진짜 사냥꾼이 되어 걸어 들어갔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인제의 밤은 칠흑 같았다. 사단 의무대 뒷문을 빠져나온 마이슬의 얼굴로 날카로운 눈송이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걸친 얇은 야전 상의 깃을 여미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목발을 짚은 겨드랑이가 쓸려 욱신거렸지만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뼈가 아니라 옥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되었다. 마이슬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 덮인 산길을 선택했다. 사령부에서 대대 주둔지까지는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였지만 부러진 다리와 눈보라 속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행길이었다. 할아버지도 이 길을 걸어오셨겠지. 마이슬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비릿한 맛이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1시간, 2시간. 그녀는 눈 구덩이에 수차례 처박히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기어코 대대 울타리 개구멍 앞에 도착했다. 과거 병사들이 몰래 컵라면을 사러 나갈 때 쓰던 구멍이었다. 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소각장 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이슬은 목발을 덤불 속에 숨기고 낮은 포복으로 눈밭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이 뱃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심장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뛰었다. 소각장 옆 낡은 컨테이너 뒤편. 독고영과 왕도끼 상사가 비밀 금고라 칭했던 폐가전 창고였다. 마이슬은 창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왕도끼 상사가 있었다. 깁스를 한 다리를 의자에 올린 채 휴대용 가스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시발, 날도 추운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 늙은이만 아니었어도. 왕 상사는 투덜거리며 서류 몇 장을 찢어버너 불꽃에 태웠다. 불이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었다. 마이슬의 눈이 커졌다. 그가 태우고 있는 것은 유류 불출 대장이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무기도 없이 거구의 왕 상사를 제압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때 왕 상사의 전화벨이 울렸다. 예, 대대장님. 아, 걱정 마십시오. 중요 장부는 여기 금고에 따로 빼놨고 찌끄레기들만 태우고 있습니다. 예? 술이요? 아이고, 한 잔 생각 간절하죠. 지금 위병소로 나가면 됩니까? 충성. 기회였다. 왕 상사는 끓이던 라면 냄비를 내팽개치고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독고영이 그를 불러낸 것이다. 왕 상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마이슬은 창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이 보였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마이슬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철사를 주워들었다. 부관 시절 행정반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왕 상사가 철사 하나로 문을 따던 것을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철사를 쑤셔 넣었다. 딸칵. 녹슨 자물쇠가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캐비닛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두툼한 장부 3권과 소형 녹음기,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마이슬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확인했다. 군용 시멘트 판매 내역, 지역 건설사 사장의 뇌물 상납 리스트, 그리고 독고영 중령의 차명 계좌번호까지. 12사단을 갉아먹은 기생충들의 족보가 그곳에 있었다. 찾았다. 안도감도 잠시 창고 밖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왕 상사가 무언가 두고 간 것을 깨닫고 되돌아온 것이다. 아씨, 담배를 어디다 뒀지? 문이 열렸다. 마이슬은 캐비닛 뒤쪽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왕 상사가 들어와 두리번거렸다. 그의 시선이 열려있는 캐비닛 자물쇠에 꽂혔다. 뭐야? 어떤 새끼야? 왕 상사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공포가 마이슬의 목을 졸랐다. 그때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야옹. 왕 상사는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캐비닛 쪽으로 다가왔다. 마이슬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왕 상사의 손이 캐비닛 문을 활짝 여는 순간 마이슬은 품에 안고 있던 소화기를 왕 상사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으악! 하얀 분말이 좁은 창고를 가득 채웠다. 왕 상사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마이슬은 그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전연 잡아! 마이슬 전연 잡아! 왕 상사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잠들어 있던 막사의 불이 하나둘 켜졌다. 비상벨이 울렸다. 마이슬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눈 덮인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뒤에서 군화 발소리들이 개떼처럼 쫓아오고 있었다. 위병소는 이미 막혔다. 그녀는 부대 뒤편 철조망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철조망 앞에는 높이 3m의 옹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뒤를 돌아보니 당직 사관과 무장한 병력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왕 상사는 씩씩거리며 맨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었다.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증거를 뺏길 순 없어. 마이슬은 품속의 장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가 옹벽 아래 주저앉으려는 찰나 옹벽 위에서 굵은 밧줄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아라. 할아버지였다. 마천득이 트럭 짐칸에 있던 밧줄을 내려준 것이다. 마이슬은 밧줄을 몸에 감았다. 마천득은 70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으로 밧줄을 끌어올렸다. 마이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왕 상사가 옹벽 밑까지 달려와 손을 뻗었지만 마이슬의 발끝은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놓쳤습니다. 차를 준비해. 왕 상사의 절규를 뒤로 하고 마이슬은 옹벽 위로 끌어올려졌다. 마천득은 땀범벅이 된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다가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숲속에 숨겨둔 트럭으로 달렸다. 잘했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트럭 시동이 걸리고 낡은 트럭은 다시 한번 어둠을 뚫고 질주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 관사 앞. 밤새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올랐지만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앨 듯 차가웠다. 한명석 사단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근길에 나서려다 기겁을 했다. 관사 앞마당에 마천득의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정체불명의 검은 승합차 3대가 도열해 있었기 때문이다.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허름한 등산복이나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현역 장성보다 더 매서웠다. 그들은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마천득과 함께 군 비리를 도려내던 전설적인 수사관들이었다. 은퇴 후 낙향에 있던 그들을 마천득이 지난밤 긴급 소집한 것이다. 한 소장. 출근이 늦구만. 트럭 조수석에서 마천득이 내렸다. 그의 손에는 마이슬이 목숨 걸고 가져온 장부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이분들은 대체 내 옛 부하들이야. 자네 부대 감찰실 애들은 이미 썩어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직접 꾸린 특별감사팀일세. 마천득은 한 소장을 데리고 관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12사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독고영 중령이 빼돌린 군수 물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왕 상사가 병사들의 식비까지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들이 빼곡했다. 한명석 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감히 내 등 뒤에서. 한 소장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독고영을 가장 신임하는 부하로 여기고 있었다. 사령관님, 당장 헌병대를 투입해서 체포하겠습니다. 한 소장이 전화기를 들려하자 마천득이 지휘봉으로 전화기를 눌렀다. 아니, 그렇게 조용히 잡아들이면 재미없지. 놈들은 지금 증거가 없어진 걸 알고 발악하고 있을 거야. 아마 마이스를 탈영병으로 몰아서 수배령을 내리려 하겠지. 마천득의 예상이 맞았다.
독고영은 이미 사단 지휘 통제실에 마이슬이 기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무장 탈영병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리고 사살 명령까지 요청한 상태였다. 오늘 오후 2시 대대 연병장에서 우수부대 표창 수여식이 있다고 들었네. 독고영 그놈이 자화자찬하려고 만든 행사지. 예, 그렇습니다. 군단장님까지 모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천득은 씩 웃었다. 늙은 호랑이의 미소에 한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판을 키우자고. 쥐새끼들을 잡는 데는 쥐약도 좋지만 밝은 대낮에 목덜미를 물어뜯어 놔야 다른 쥐새끼들도 겁을 먹는 법이야. 마천득은 옛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 과장, 자네는 이 장부를 토대로 자금 흐름 추적해서 점심 전까지 차명 계좌 동결시켜. 박 수사관, 자네는 건설사 사장놈 잡아서 자백받아와. 거부하면 기무사 시절 방식대로 해도 좋아. 예, 알겠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들은 충성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마이슬은 관사 안쪽 방에서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 나왔다. 다리에는 새로운 깁스를 했고 얼굴의 상처는 밴드로 가렸다. 정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위가 아니었다.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이슬아, 준비됐느냐? 예, 할아버지. 아니, 사령관님. 준비됐습니다. 좋아. 오늘 우리가 그들의 잔치상을 엎어버리러 간다. 마천득은 트럭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한명석 사단장이 내준 지휘관용 차량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이었다. 그가 직접 길을 안내하겠다는 뜻이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오후 2시. 12사단 3대대 연병장.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병장에는 전 대대 병력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에는 독고영 중령과 왕도끼 상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독고영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이슬이 탈영병으로 수배되었으니 곧 잡힐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통해 부대의 기강을 보여주면 늙은이의 난동쯤은 덮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오늘 우리는 을지부대 최우수 대대로서. 독고영이 마이크를 잡고 훈시를 시작하려는 찰나 연병장 입구 쪽이 술렁거렸다. 뭐야? 군단장님 오시는 거야? 독고영이 고개를 빼고 쳐다보았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군단장의 차량이 아니었다. 굉음과 함께 대형 덤프트럭 2대가 연병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저거 뭐야? 막아. 왕 상사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덤프트럭들은 단상 바로 앞까지 달려와 급정거하더니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우르르 쾅. 적재함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흙이 아니었다. 독고영과 왕 상사가 빼돌려 팔아먹었던 시멘트 포대, 녹슨 철근, 그리고 횡령한 부식 깡통들이었다.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단상 앞을 가로막았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헌병대 차량과 검은 승합차들이 연병장을 포위했다. 그리고 연막 속에서 2사람이 걸어 나왔다. 정복을 갖춰 입은 마이슬 소위,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지휘봉을 든 마천득이었다. 마이슬? 독고영의 눈이 뒤집혔다. 전연잡아. 탈영병이다. 헌병 때 뭐해? 전연 쏴. 독고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총구는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마이슬은 절뚝거리며 쓰레기 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갔다. 본인은 12사단 3대대 소위 마이슬이다. 지금부터 이 쓰레기 더미의 주인들을 고발한다. 그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연병장 가득 왕도끼 상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대장님도 다 한통 속인데 뭘 걱정해? 횡령? 그건 능력이야. 병사들 밥값 좀 떼먹는다고 누가 알아나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먹는 밥, 자신들이 쓰는 물자가 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병사들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야.
왕 상사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마이슬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움직임이 왕 상사를 가로막았다. 마천득이었다. 그는 손에 든 흑단 지휘봉을 휘둘렀다. 뻑. 정확하고 간결한 타격이 왕 상사의 멀쩡한 쪽 무릎을 강타했다. 끄악. 왕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천득은 쓰러진 왕 상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손녀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파봐라. 마천득은 왕 상사를 쓰레기 더미 위로 내던졌다. 독고영은 도망치려 단상 뒤편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한명석 사단장이 서 있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한 소장은 말없이 독고영의 전투복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버렸다. 찍. 너는 군인도 아니다. 옷 벗어. 한 소장의 주먹이 독고영의 턱에 꽂혔다. 독고영은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마천득이 쓰러진 독고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쑥떡 부스러기를 밟고 서 있는 독고영을 내려다보았다. 권력은 떡고물이 아니다. 국민이 빌려준 칼이지. 그 칼로 제 배를 채운 놈은 그 칼에 베어 죽는 법이다. 마천득의 신호에 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독고영과 왕 상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독고영, 왕도끼. 군영법 제영조 군용물 횡령, 특수폭행,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두 사람은 개처럼 질질 끌려갔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와! 병사들은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을 억누르던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마이슬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다. 마천득은 손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야 빚을 갚았구나. 쑥떡 말이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뒤로 인제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늙은 호랑이의 사냥이 끝났다. 하지만 전설은 이제 막 다시 쓰이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교도소의 아침은 인제의 겨울보다 더 혹독했다. 높은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고 회색 시멘트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와 수감자들의 발바닥을 찔렀다. 이곳에는 계급이 없었다. 오로지 수영 번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야, 2300번. 동작 안 빨라? 똥 닦던 손이라 굼뜨냐? 교도관의 호통 소리에 빡빡 깎은 머리의 사내가 움찔하며 걸레질 속도를 높였다. 한때 을지부대의 왕이라 불리며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왕도끼였다. 그의 거대했던 덩치는 1년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헐렁해진 죄수복 사이로 드러난 그의 손은 더 이상 누군가를 때리는 주먹이 아니었다. 냄새나는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물을 닦아내는 비루한 손일 뿐이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왕따였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죄목은 같은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경멸의 대상이었다. 식사 시간마다 그의 국그릇에는 누군가 뱉은 가래침이 둥둥 떠다녔고 취침 시간이면 모포 속에서 날아오는 발길질을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이 마이슬에게 그리고 수많은 병사에게 저질렀던 짓을 매일 밤 똑같이 당하며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운동장 구석 또 다른 사내가 멍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독고영이었다.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번쩍이는 중령 계급장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변색된 명찰만이 그가 죄수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독고영은 불명의 전역과 함께 연금을 박탈당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추징금으로 모두 몰수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장군 진급을 꿈꾸며 줄을 섰던 권력자들은 그가 구속되자마자 꼬리 자르듯 연락을 끊었다. 어이 독고씨. 거기서 뭐해? 가서 눈이나 치워.
자신보다 한참 어린 교도소 기관병의 반말에 독고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넉가래를 집어들었다. 늙은 호랑이 마천득이 말했던 국민이 빌려준 칼에 베인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차라리 감옥이 편했다. 밖으로 나가 마주할 세상의 손가락질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원도 인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12사단 주둔지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연이 아닌 부대 안에 있었다. 3대대 연병장에서는 전술 훈련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중대 우측 방어선 구축 신속하게. 김병장, 신병들 군장 결속 다시 한번 확인해줘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마이슬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2개, 중위 계급장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의 소위가 아니었다.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보이는 팔뚝은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훈련 준비 중 실수로 탄통을 떨어뜨린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과거라면 왕 상사의 군화발이 날아왔을 상황이었다. 신병은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마이슬은 허리를 숙여 신병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직접 탄통을 들어 올려주며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아. 무겁지? 처음엔 다 그래. 요령이 없어서 힘으로만 들려고 하니까 놓치는 거야.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허리 반동을 이용해봐.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였다. 신병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지? 마이슬이 신병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자 주변 병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폭언과 구타가 사라진 자리에 전우회와 합리적인 지휘 체계가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마이스를 마중이님이 아닌 우리 중대장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존경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일과가 끝난 오후 마이슬은 대대장실로 호출되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덕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마중이, 이번 전술평가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자네 덕분에 우리 대대가 사단 최우수 부대로 선정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부대원들이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참, 그리고 위병소에 손님이 오셨다네. 보고 싶었던 얼굴일 거야. 마이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를 붙인 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1년 전 눈길을 헤치고 도망치던 그날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다. 위병소 앞 도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비 아래 익숙한 1톤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흙먼지 대신 왁스칠을 한 듯 반질반질하게 닦인 트럭이었다. 운전석 옆에는 백발의 노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마천득이었다. 그는 1년 전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다. 살기와 분노가 사라진 얼굴에는 넉넉한 시골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위병소 근무병들이 트럭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럭을 막아선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님, 이거 드십시오. 건빵 튀긴 겁니다. 오셨습니까? 마이슬 중위님 할아버님 되시죠? 저희끼리 전설로 통하십니다. 병사들은 마천득을 연예인 보듯 바라보며 깍듯하게 대우하고 있었다. 마천득은 허허 웃으며 병사들이 건네는 믹스커피를 받아 마시고 있었다. 고맙네, 고마워. 우리 손녀 잘 봐달라고 뇌물이라도 가져왔어야 했는데 빈손이라 미안하구만. 그때 멀리서 마이슬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마이슬은 위병소를 통과해 한 걸음에 달려와 마천득의 품에 안겼다. 마천득은 휘청거리면서도 손녀를 꽉 받아 안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제법 군인 냄새가 나는구나. 마천득은 거친 손으로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마이슬은 할아버지의 냄새를 맡았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그리움의 냄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참아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몸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쑥이 지천으로 널렸길래 떡 좀 해왔다. 마천득은 트럭 짐칸에서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냈다. 1년 전 왕 상사의 발에 짓밟혔던 그 쑥떡 상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밟지 않았다. 마이슬은 상자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들어가시죠. 사단장님도 할아버지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높은 양반들 만나면 피곤해. 나는 그냥 내 손녀랑 벤치에 앉아서 떡이나 하나 먹고 가련다. 두 사람은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활기차게 축구를 하고 있었다. 1년 전 마이슬이 진흙탕에 처박혀 맞던 바로 그 장소였다. 마천득은 상자를 열어 쑥떡 하나를 손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냐?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마이슬은 입안 가득 퍼지는 쑥 향기를 느끼며 오물거렸다. 마천득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슬아. 할애비는 사실 무서웠다. 마이슬이 먹던 것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천하의 마천득이 무서웠다니. 내가 다치는 것도 무서웠지만 내가 다시 칼을 잡는 게 더 무서웠어.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너무 많은 피를 봤다. 은퇴하고 흙을 만지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지키기 위해 다시 짐승이 되어야 한다는 게 슬펐지. 마천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호랑이는 발톱을 숨길 뿐이지 버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사해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마이슬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안 울어요. 그리고 도망치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발톱, 이제 제 가슴 속에도 있어요. 부당한 것과 싸우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될게요. 마천득은 고개를 돌려 손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늙은 호랑이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이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다. 마가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을지의 수호신이 되거라. 해질녘 마천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마. 고추 모종 심어놓은 게 있어서 물 주러 가야 해.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관사 비어있는데. 됐다. 내 집이 제일 편해. 그리고 너도 바쁘잖아. 마천득은 트럭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경운기 같은 소리가 털털거렸다. 마이슬은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조심히 가십시오. 마천득은 쑥스럽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웃었다. 충성은 무슨. 밥 잘 챙겨 먹어라. 트럭이 천천히 위병소를 향해 움직였다. 그때였다. 부대 차렷. 마천득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누군가의 구령 소리에 위병소 근무자들, 축구를 하던 병사들, 지나가던 간부들까지 모두가 멈춰섰다. 그리고 멀어지는 낡은 트럭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인제 골짜기를 울렸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가족과 부대의 명예를 지킨 노병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마천득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낡은 트럭은 붉은 노을 속으로 봄이 오는 길목을 따라 천천히 사라져갔다. 뒷모습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늙은 호랑이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새끼 호랑이가, 아니 어엿한 숲의 주인이 된 손녀가 지키고 있으니까. 트럭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 대신 짙은 쑥 향기만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